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탑그레이드에서 여러분들 확률 통계학을 가르치게 될 이충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확률 통계라는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 거쳐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왔던 그런 이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선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데이터 같은 것들, 자, 그러한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뭐 조사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도 있는데, 자, 이러한 것들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수집을 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추론하는 거, 그러한 과정 등이 바로 뭐다? 확률 통계학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야기가 좀 편할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뭔가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뭔가 데이터를 표현할 때 이쁘게 이제 포장해서 표현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도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처음에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통계학을 배울 때 그 도표를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좀 배우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요. 좀 더 우리가 앞으로 쓸모 있게 이렇게 뭔가 가공한다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가공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한다. 아니면 어떠한 데이터가 어떠한 경향성을 가지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 라는 것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법을 쓰게 되는데요. 자, 이제 여기에 기법에 쓰이는 것은 수학적 기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기술적인 통계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술적인 통계학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한다. 그래서 추론 통계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크게 나뉘는데요. 통계학은 자, 첫 번째 얘기했듯이 자, 기술적인 통계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우리 추론의 통계학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추론을 할 때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방대하게 많은데 그 데이터를 모두 우리가 수집을 해서 분석하기 힘들 때 우리가 일부만 뽑아냅니다. 자, 일부 뽑아내서 우리가 샘플링 한다 해서 이거를 표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 집단을 해석합니다. 전체 집단을 뭐라고 한다? 이거를 모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집단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주로 뭐를 쓴다? 추론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배우는 것들은 다 기술 통계학에 대해서 이제 좀 배우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어렵게 심화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추론에 대해서 주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계학에 대해서 우리가 입문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자, 공부할 때 우리가 몇 가지만 저랑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요,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우선 용어 정의부터 먼저 들어갈 것입니다. 알겠죠? 정의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정의를 한 다음에 요 정의에 대한 예시를 들 거야. 알겠죠? 자, 예시를 들게 되겠고요. 자, 예시를 이제 우리가 들었으면은 다시 뭐 한다?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문제를 풀어본다. 자, 문제를 풀어보고서 다시 뭐 한다?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죠. 그렇죠?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정의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뱅뱅 도는 이 사이클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총 요거를 다 공부한 다음에 뭐 한다? 연습 문제를 풀므로써 우리가 학교 시험이 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간이 되겠다까지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이제 첫 강을 들어가게 될 건데요. 자, 우리 1강에서는 뭘 배우게 될 거냐면 데이터와 이제 그래프에 대한 이제 표현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이제 자, 보시면요. 우리가 처음에 통계학에 대해서 입문해서 공부를 할 때는요. 가장 기본적인 단어부터 먼저 챙겨 가셔야 되겠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변수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변수라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변수와 뭐가 된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료다. 자, 자료라는 건 여러분들이 자료 수집한다라는 얘기 많이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도 있으면 요즘에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구글링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다든지 등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수집한다 해도 우리가 어떠한 필요한 자료들을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을 뽑아내는 작업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배워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변수라는 것은 뭐냐면 변하는 숫자죠. 그렇죠? 변하는 숫자입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뭐다? 변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정되어 있는 숫자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렇죠?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를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요. 자,
변수의 반대말이 뭐냐면 정해진 숫자다. 그래서 이거를 상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상수. 그래서 상수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할 때 많이 배우게 되겠고요. 그리고 뭐 빛의 속도라든지 아니면 뭐 아보가드 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상수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수라는 것은 방금 전에 변하는 값이라고 했는데요. 얘는 언제 변하느냐? 우리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변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되겠고요. 아니면 뭐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변하게 되겠고, 뭐 날씨 아니면 뭐 온도 등등에 대해서 변하는 숫자를 바로 변수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숫자들을 모아다가 우리가 얘를 이제 모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모아한다, 이제 수집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화 시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것을 다 이제 모한다, 우리가 필요한 자료로 이렇게 변환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예시가 뭐가 있느냐? 변수라는 것은요, 사람들의 머리 색깔도 예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백혈구의 수도 예시가 될 수 있겠고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정의를 간단하게 했으니까 좀 더 다른 거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요, 가장 간단한 이제 변수와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았으니까, 자, 변수와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데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뭐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하면은 동물에 대해서 조사할 때 뭐 동물이 뭐를 먹고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색깔을 띠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사람은 뭐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지, 아니면 성별을 가지는지, 아니면 어떠한 뭐 성적을 가지는지, 학벌을 가지는지 등등을 다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러한 대상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이거를 실험 단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실험 단위라고 얘기하고요. 이 실험 단위에 뭐 한다? 우리가 측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측정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겠습니다. 측정을 하게 되겠고요. 자, 이 데이터를 뽑아낸 것을요, 우리가 자료를 뭐 한다? 이제 수집을 해서 샘플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표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표본. 자, 표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우리가 자료를 아주 소량을 측정한다면, 소량을 우리가 대상이 아주 소량이라면 우리가 샘플링 할 수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작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딱 끝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측정한 것에 대한 대상이 굉장히 많다면 우리는 뭐 한다? 이제 모집단을 얘기해야 되겠죠. 자, 모집단이라는 건 뭐냐면요, 굉장히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그거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많다. 그래서 이 많은 데이터를 몰아온다, 이제 모집단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어떠한 이제 그룹이나 단위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것을 모집단이라고 얘기하고, 이 모집단 중에서 일부를 뽑아냈다라고 해서 이거를 표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확률 통계에서는요, 전체 집단을 우리가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데이터 많은 거를 많이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량의 우리가 대표로 할 수 있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뽑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뽑아낼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얘기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정리했으니까 아까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보시면요. 자, 우선은 자, 실험 단위가 누구예요? 사람이죠. 그렇죠?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은 여러 가지 머리 색깔을 가질 수 있으니까 머리 색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범주화 시킵니다. 알겠죠? 그래서 측정 단위를 범주화 시키면 얘가 갈색인 녀석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검정색인 녀석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금발인 녀석들도 있을 거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학생이 몇 명이니? 라는 것을 우리가 뭐 한다?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자, 대상이요, 이제 사물이 될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얘가 전구에 대해서 대상을 이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구가 있으면요, 전구는 여러 가지 색깔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 전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건데, 우리는 그 전구 안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전구가 켜져 있을 수 있는 우리 수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구가 얼만큼 오랫동안 켜져 있을 수 있는지를 봤더니요. 자, 어떤 녀석은 1500시간이고요. 어떤 녀석은 1535.5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범주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종의 뭐 수량이다, 개수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개수에 대한 범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러한 시간에 대한 범주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았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험 단위 방금 전에 얘기를 했어요.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전구에 대해서 아니면 뭐 여러분들 생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러한 실험 단위가 있으면 실험 단위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뽑아내는데요. 얘가 한 가지일 수도 있고 두 가지일 수도 있고 얘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일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데이터만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 한다? 일변량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일변량. 자, 한 가지 데이터를 뽑아냈습니다. 일변량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두 가지 데이터를 뽑아냈습니다. 그럼 이거 뭐라 한다? 이변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세 가지 데이터를 뽑아냈어요. 그럼 얘는 뭐 두 개 이상이니까 다변량이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일종의 일변량 같은 경우에는요, 한 가지 데이터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뭐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추이를 알아본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변량 이상일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데이터 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로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변량을 넘으면 상당히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변량이란 것이요 무조건 많다. 그러니까 변수가 많을수록 좋은 건 아니에요. 알겠죠? 왜냐하면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변량, 이변량, 다변량에 대해서 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수에 대해서 개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변수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종류의 변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변수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질적인 변수가 되겠습니다. 질적인 변수가 되겠고요. 한 가지는 뭐냐면 양적인 변수가 있죠. 항상 우리는 질과 양, 그러니까 질과 양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변수 또한 질과 양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질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주구장창 얘기를 했던 겁니다. 뭐냐면 범주화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범주화. 자, 범주화시킨다. 어떤 범주에 들어갑니다. 자, 머리 색깔이 검은색의 범주에 들어간다. 자, 검은색이라는 건요, 뭐 얘가 7.1이다, 뭐 7.2다, 아니면 뭐 얘가 3시간이다, 4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검은색 계열에 들어가면 얘는 검은색인 거 알겠죠? 약간 검은색이 좀 옅은 검은색이 알겠죠? 아니면 진한 검은색이다. 하지만 둘 다 뭐다? 검은색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범주화돼서 어느 데이터 안에 들어간다, 어느 범주 안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질적이다. 자, 이거 말고 브랜드도 있죠. 자, 브랜드가 있습니다. 뭐 혼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도 다 뭐다? 혼다 차량이다. 그러면 혼다 안에 딱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범주, 질적인 데이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적인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양적인 데이터는 뭐냐면요, 얘는 일정한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개수를 찾는 거죠. 그래서 얘가 몇 개니? 라는 것을 말합니다. 알겠죠? 자, 개수를 얘기할 때 많이 쓰인다. 그래서 양적인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얘는 자, 이산형이다. 자, 이산형인 데이터가 있겠고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얘는 연속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산형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얘는 유한한 걸 말해요. 알겠죠? 유한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뭔가 한정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산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연속형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얘는 무한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한하다. 그래서 얘는 연속적인 데이터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뭐가 있냐면 연속형이라는 것은 연속 스펙트럼이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 무지개가 쭉 이어져 있죠. 끊임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런 것을 뭐라 한다? 연속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면 시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간이 바로 연속형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변수라는 것은요, 크게 질적인 것과 양적인 것은 나뉘는데, 자, 양적인 것은 뭐로 나뉜다? 이산형과 연속형으로 나뉜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질적인 변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적인 변수는 뭐냐? 자, 질적인 변수는 무엇이냐? 자,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머리 색깔이 되겠죠? 자, 머리 색깔이 뭐 블랙이다 아니면 이렇게 범주화돼서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자, 또 뭐 있어요? 자동차의 이제 메이커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 다치다, 뭐 혼다다, 포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뉘는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자, 또 뭐 있어요? 사람의 성별이죠, 그렇죠? 사람의 성별도 남성이니 여성이니 이렇게 딱딱 나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게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등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의 타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질적인 거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 양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인 거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얘는 이산형이 있겠죠. 그래서 이산형이다. 자, 이산형이다. 그래서 얘가 뭔가 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셀 수 있는 가치를 가진 거다. 자, 혹은 연속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세는 것이 아니라 뭐다? 얘가 측정하는 거죠. 그렇죠? 시간을 측정하는데요. 어느 지점을 측정해도 얘는 점을 찍어서 여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 3과 여러분들 4 사이다 이렇게 있는데 어느 지점을 딱 찍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를 뭐 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산형 같은 경우는 뭐다? 얘는 3개, 4개 이렇게 쓰는데 얘가 3.4개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알겠죠? 그래서 자, 자동차 개수를 따지는데 3.5개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산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 계속 이어서 쭉 여기에 있는 모든 숫자를 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거를 연속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보는데요. 우선 뭐가 있냐면요. 자, 우선은 이제 오렌지 나무에 있는 오렌지가 몇 개니? 라고 얘기하면 얘는 뭐다? 셀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무한히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산형입니다. 알겠죠? 이산형이다. 양적인 거지만 이산형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캠퍼스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학교로 들어오는 차량이 몇 대니? 라고 얘기하면 얘도 또한 뭐야? 무한히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 또한 이산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전구가 켜질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이니?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뭐다?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가므로 얘는 무한하다. 다시 얘기하면 얘는 뭐다? 연속형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예시를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예시를 들었으니까 이러한 데이터를 뭔가 효과적으로 눈에 보기 좋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화 시켜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프화해서 이제 나타내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자, 그래프화해서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데이터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를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자, 질적인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에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발생 도수라 얘기합니다. 알겠죠? 발생 도수다. 자, 도수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얘가 어떠한 범주라든지 어떠한 사실에 대한 이제 자료를 수집할 때 얘가 일어날 수 있는 개수를 얘기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개수를 얘기한다. 다시 얘기하면 뭐 얘가 어떠한 이제 머리 색깔이 노란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노란색이 있을 수 있는 도수가 몇 개니? 라고 얘기하면 뭐 10개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발생 도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얼마만큼 자주 일어나냐? 자, 그러면 자, 밑에 있는 것은 뭐냐면 상대 도수입니다. 알겠죠? 자, 발생 도수는 그냥 일어나는 숫자를 우리가 카운팅하면 돼요. 알겠죠? 하지만 상대 도수는 뭐다? 우리가 이러한 숫자가 남이랑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크게 작게 가지고 있니? 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는 n가 뭐냐면 이제 전체 도수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전체 도수다. 자, 전체 도수 중에서요. 얘가 발생하는 도수,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범주 안에서 발생하는 도수가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니? 라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뭐 한다? 발생 도수 나누기 전체 도수 나누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측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상대 도수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대 도수를 뭐 한다? 우리가 100%, 그러니까 100을 곱해서 우리가 퍼센트화 시킨 것을 뭐라고 한다? 퍼센트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 이 퍼센트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우리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뭐냐면 자, A, B가 이렇게 했는데요. A라는 녀석은 발생 도수가 4고요. B라는 녀석은 발생 도수가 1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A의 발생 도수가 4고 B의 발생 도수가 1이기 때문에 전체 도수는 얼마죠? 얘는 5가 되겠죠. 그러면 상대 도수 A의 상대 도수는 얼마가 되죠? 얘는 5분의 4가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B의 상대 도수는 얼마다? 얘는
5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퍼센트를 따져줬을 때 몇 퍼센트다? 80%가 되겠고요. 얘는 퍼센트가 얼마다? 20%가 되겠죠. 자, 2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요 상대도수의 총합은 뭐가 된다? 우리가 간단하게 1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퍼센트의 총합은 뭐가 된다? 얘가 100%가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했으니까 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보시면요.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 초콜릿 많이 드셔보셨을 텐데요. 저는 사실 이제 트윅스나 이런 초콜릿을 더 좋아해요. 알겠죠? 그리고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초콜릿을 먹으면 여러분들 뇌의 활성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 이제 초콜릿을 주로 많이 먹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초콜릿 달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많죠.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아니면 지금도 이제 먹고 있던 자, M&M 초콜릿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콜릿을 이렇게 뜯어보면요. 굉장히 많은 색깔이 나와요. 알겠죠? 색깔이 많고요. 그래서 얘가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지만 여러분들 다 먹어보면 맛은 똑같다. 알겠죠? 그래서 하지만 이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이런 욕구가 생길 수가 있어요. 뭐냐면 각각의 색깔은 몇 개씩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긴다. 물론 저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욕구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이런 욕구가 생길 때 여러분들 개수를 한번 세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세봤어요. 그래서 하나의 M&M 초콜릿 그 봉지 안에는 초록색이나 빨간색이 얼마만큼의 빈도로 있느냐, 얼마만큼의 얘가 개수로 있느냐, 도수로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딱 보시면요. 색깔이 좀 애매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 보인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빨간색, 뭐 파란색 이렇게 줄줄이 있는데요. 개수를 세보면 자, 개수를 세보면요. 빨간색은 3개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세보니까 6개가 있더라. 그래서 초록색은 4개가 있고요. 그리고 주황색은 5개. 그리고 뭐 얘는 보라색은 3개 정도. 브라운이에요. 그래서 갈색은 3개 정도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4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이 개수를 발생도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 25개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상대도수가 얼마니 얘기하면 얘는 0.129 뭐 등등을 쭉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의 합은 무엇이다? 1이 된다. 자, 그럼 얘를 이제 100을 곱하게 되면 뭐가 된다? 퍼센트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의 합은 100%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자, 그래서 상대도수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M&M 초코에서 까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보기 좋게 표로 나타내면 알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도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 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나타내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막대 자, 도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우리 원도표가 있겠죠. 자, 원도표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원도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요. 주로 우리가 언제 쓰이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몫이 얼마니? 라는 것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피자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위가 얼마냐? 에 대한 이제 직관적인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싶을 때 그걸 확 와닿게 보기 쉽게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원도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막대도표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의 수량이 많냐 적냐 아니면 경향성 누가 이렇게 많고 적은 정도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좀 쉽죠. 그래서 자, 막대도표라는 것은 이럴 때 많이 쓰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보니까 뭐부터 들어와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제일 많은 거구나 라는 거부터 들어오게 되겠고요. 가장 적은 건 누구다? 대충 보니까 빨간색이랑 얘가 갈색이 가장 적겠구나 라는 거 정도가 우리 눈에 딱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을요 이제 우리가 뭐 한다? 이제 퍼센트를 곱해줘 가지고요 전체 퍼센트 중에서 얘가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니? 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때 뭐를 쓴다? 우리가 원도표를 쓰고요. 자, 파란색은 한 요 정도 가지고 있어. 내가 먹을 수 있는 정도 이 정도야 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원도표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뭐냐면 자, 우선은 뭐 해준다? 자, 상대 도수를 뭐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퍼센트로 바꿉니다. 자, 퍼센트로 바꾸고요. 퍼센트를 다시 100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뭐 한다? 360도로 해주면 얘가 원의 각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원의 각도를 우리가 표시해서 그리면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퍼센트는 전체를 100으로 놓았고요. 그리고 원도표는 전체를 360도로 놨다. 라는 정도 차이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적인 변수를 나타내는 방법, 도표로 나타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방금 전에 썼던 것들도요, 다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대라든지 원도표 또한 우리 양적인 거 데이터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막대로 나타낼 수가 있죠. 쭉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데이터를 나타낼 수 있는데, 자, 보시면은요, 양적인 데이터는 각각의 범위, 그러니까 각각의 어떠한 이제 계급 안에 들어있는 개수를 우리가 표현을 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아니면 어떠한 이제 순간에 대한 데이터, 개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딱 보게 되면, 자, 뭐라 할 수 있다? 각각의 달에 따른 우리가 소비자 가격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소비자 가격이 나타냈습니다. 자, 소비자 가격에 대해서 나타냈다. 보니까요, 소비자 가격이 쭉 하얀 곡선을 띄다가 갑자기 어떻게 얘가 쭉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구나,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약간 정도는 뭐 할 수 있다? 추론할 수 있겠죠. 그렇죠? 추론할 수 있다. 우리가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뚝 떨어질 수도 있죠.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이 올라가겠구나라는 정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가 배열이 된다. 이거 뭐라고 한다? 이거를 시계열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시계열이다. 자, 시계열로 나타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간단하게 보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도표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양적으로 도표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점도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점도표다. 자, 점도표는요, 여러분들 나타낼 때는요, 굉장히 데이터가 양이 소량일 때 나타내는 경우가 좋아요. 알겠죠? 소량이지만 여러분들이 얘가 어느 쪽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본다. 자, 어느 쪽으로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요, 이 전체 데이터가 중앙으로 몰려 있는지, 아니면 한쪽으로 쏠려 있는지, 아니면 이쪽으로 쏠려 있는지, 아니면 얘가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는지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점도표는 이 경향성을 좀, 전체 데이터의 경향성을 알아보는 거에 초점을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점도표를 우리가 나타내 보아야 되는데요. 자, 나타낸 건 쉽습니다. 알겠죠? 4, 5, 5, 7, 6이 있다. 이러한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4에 5에 그리고 6에 7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은, 자, 4는 몇 개예요? 한 개니까 하나 점 딱 찍습니다. 알겠죠? 5는 몇 개다? 두 개니까 점 두 개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6은 몇 개? 한 개죠? 한 개 점 찍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은 이렇게 한 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 정도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하지만 이 점에 대한 데이터가, 그러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하면 여기다 수만 개를 표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데이터의 수, 그러니까 표본의 개수가 많으면 불가능한 방법이 되겠다.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 알아보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점도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중등에서요, 아니면 여러분들 중등 이제 여러분들 1학년 아니면 2학년, 3학년 때 요즘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줄기입에 대한 이제 도표가 되겠습니다. 자, 줄기입이다. 줄기와 입에 대한 도표가 되겠다.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여러분들. 줄기입에 대한 데이터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각각의 시험에서 한 번씩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두시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 이제 재밌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등등의 설명이 있는데요. 저랑 같이 예시를 같이 공부하면은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줄기와 입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여기 데이터가 있는데요. 보시면요, 뭐 90, 70, 70 뭐 쭉 있죠. 이렇게 있으면은, 자, 우선은 우리가 줄기, 뼈대가 되는 녀석을 이렇게 찾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격가지어 달려 있는 이파리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입을 찾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딱 이렇게 줄기가 된다. 줄기가 되고요. 여기 입을 포함할 수 있는 녀석에 누가 있냐면 이 숫자 중에서 뭐가 있다? 10의 자리가 바로 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뼈대가 될 수 있고요. 격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우선은 보시니까요. 가장 작은 숫자가 누구예요? 40이죠. 그래서 자, 얘가 40이 되겠고요. 40 중에서 10의 자리는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50은 딱 보니까 없고요. 그 다음에 60으로 넘어가니까 60자리가 뭐가 있죠?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60자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자, 70자리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9개가 있다. 그 다음에 자, 90자리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뼈대를 이렇게 그려 볼 건데요. 뭐부터 그려야 되냐면 이제 4부터,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9 이렇게 해서 줄기를 이렇게 그렸고요. 자, 줄기란 표시를 이렇게 선을 쭉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40에는 뭐가 있느냐? 40에는 뭐가 있냐 보니까 40에는 0이 이렇게 있죠. 자, 0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60에는 50에는 없죠. 그러니까 그리지 않고요. 자, 60에는 뭐가 있다? 보니까 0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쫙 보시면은 5, 5, 5, 그 다음에 8이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있다. 자, 물론 이렇게 표시 안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보시면요. 얘를 5, 5, 5, 그 다음에 08 이렇게 표시해 줄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70을 한번 보면요. 70은 뭐 0이 있고요. 0이 몇 개?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자, 5자리가 아니네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네. 그렇죠? 5개, 6개가 있네. 그렇죠? 6개가 있고요. 이렇게 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자리가 이렇게 하나, 2개가 있고요. 하나,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4자리가 이렇게 하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90은 뭐가 있다? 얘가 9자리는 0이 있고 5가 있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표시를 하는 방법에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이걸 지금 이제 미리 이제 그려놓은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보니까 우리가 무작위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어떠한 숫자의 일관성이 좀 떨어져요. 그렇죠? 얘가 5 다음에 8이고 8 다음에 0이고요. 0 다음에 또 8이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우리가 규칙적으로 표현해 보자. 그래서 규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0 다음에 5가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8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를 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를 뭐라 한다? 줄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선을 그어서. 그래서 이게 줄기 입으로 표현한 방법이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이러한 표현한 방법에 대해서 배웠지만 요 그래프를 보고서 우리가 어떠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얘 보면요. 가운데 이렇게 쏘여 있고요. 이 녀석은 이쪽에 왼쪽에 쏘여 있죠. 그렇죠? 자, 왼쪽에 이렇게 쏘여 있고요. 이 녀석은 오른쪽에 이렇게 쏘여 있다. 그 다음에 얘는 가운데 봉우리가 좀 낮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눈으로 딱 보면은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요걸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가운데 쑥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렇죠? 위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그리고 봉우리가 딱 한 개 알겠죠? 그래서 봉우리가 한 개다. 그래서 이거 뭐라 한다? 단봉입니다. 알겠죠? 단봉. 봉우리가 한 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얘는 반을 쭉 갈랐을 때 얘가 양쪽이 서로 어때요?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거 뭐라 한다?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단봉이고요. 대칭 구조를 가집니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자, 이 녀석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봉우리가 어디 있다? 봉우리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봉우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 이 녀석은 봉우리가 자, 이렇게 왼쪽에 있으니까 자, 꼬리가 어디 있어요? 쭉 꼬리가 있죠. 오른쪽으로 쭉 길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오른쪽으로 자, 꼬리가 긴 자, 단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단봉이다. 자, 이 녀석 볼게요. 이 녀석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얘는 오른쪽에 봉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꼬리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얘는 왼쪽으로 자, 꼬리가 긴 단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밑에 있는 녀석은 뭐예요? 얘는 봉우리가 2개 있죠. 그래서 얘는 뭐다? 봉우리가 2개 있어서 쌍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쌍봉 구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여러분들 딱 보았을 때 어떠한 값이 어떠한 이제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자, 그래프를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쓸 수 있는 게 누구다? 바로 이제 줄기 입이 되겠고요. 또 하나 뭐다? 여러분들 줄기 입과 그리고 점도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상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점이다. 자, 보시면요. 얘가 이상점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굉장히 이상적인 숫자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자,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몰려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다 여기 몰려 있기 때문에 얘는 뭐 이상한 녀석이 없어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뭐냐면 이 녀석은 이쪽에 쭉 몰려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가 이렇게 뚝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한다? 이상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 혼자서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서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있다. 자, 이러한 녀석은 뭐냐면 전체 데이터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 값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는 데이터가 된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대체적으로 배제를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배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강에서 좀 자세하게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자, 예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들어보자. 자, 예시 들어보면요. 자, 전체가 뭐 1.991이다 뭐 쭉 이런 값이 나와 있는데요. 갑자기 혼자서만 생뚱맞게 보다 1.891이다. 그러면 전부 다 데이터가 이쪽에 몰려 있는데 불구하고 한 녀석은 여기에 멀찌감치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 녀석보다 쓸모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상점이다. 예시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자, 우선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상대도수, 그러니까 남이랑 비교했을 때 상대도수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화시켜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상대도수 그리고 히스토그램이다. 자, 상대도수 히스토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상대도수 히스토그램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뭔가 좀 서로 간의 연관관계를 좀 자세히 알아보고 싶을 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도수 히스토그램은요, 연관관계를 알아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알겠죠? 연결되는 데이터가 나오고요. 자, 딱딱 떨어진 데이터는 앞에서 뭐였죠? 우리가 막대 도표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좀 떨어진 경우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대도수 히스토그램은 뭐다? 일정한 계급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된 데이터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상대도수 히스토그램을 우리가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전체 계급 있잖아요. 그렇죠? 구간 같은 경우에 이제 계급 같은 경우에 우리가 몇 개로 나뉘는 게 좋으냐면 5개에서 12개 정도로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자, 그 다음에 요 계급에 뭐를 보냐면 이제 자, 범위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계급의 범위. 자, 계급의 범위를 알아봐야 되는데 범위는 뭐냐면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를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에서 뭐를 뺀다? 얘가 최소값을 빼는 것을 바로 뭐라 한다? 범위라 얘기한다. 자, 이렇게 범위라 얘기하고요. 이 범위를 뭐로? 우리가 방금 전에 정했던 계급수로 자, 나뉘게 되면 얘가 뭐가 된다? 얘는 바로 계급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게 뭐냐면 한 계급이 구간이 얼만큼 있니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계급 구간은 조금 이따 여러분들 예시를 통해서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급 구간을 구했는데 자, 나눴으면 여러분들 당연히 딱딱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얘가 뭐가 될 수 있다? 소수점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7.5가 나왔다. 아니면 얘가 6.3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자, 7.5 같은 경우에는 반올림해서 뭐로 만든다? 자, 8로 만들면 되겠고요. 자, 6.3 같은 경우는 반올림해서 뭐 한다? 얘가 6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급 구간이 여러분들 딱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반올림으로 여러분들 구간을 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요, 보시면요, 어떠한 데이터를 구했는데요. 자, 그 데이터의 값이요, 뭐 30대다, 뭐 여러분들 40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30대, 40대 이렇게 두 개를 뭐 이렇게 여러분들 구간을 계급수로 나뉘기보다는 30대, 40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에 있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뭐 굉장히 숫자가 많다 그러면 요거 하나를 딱 떨어져 뭐 한다? 얘가 계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죠? 계급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계급을 나타내는 방법, 이거를 이제 이산형의 자료값이다. 자료값입니다. 알겠죠? 일정한 개수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유한한 숫자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각각의 계급마다 숫자가 명확하게 드러나면 얘는 이산형으로 우리가 각각의 그 뭔가 계급에 대한 숫자를 바로 계급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숫자가 많을 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또 있냐면요. 보시면요. 우리가 구간을 이렇게 알아보았으면 만약에 30에서 35까지 구간을 우리가 나타낸다라고 얘기하면요. 자, 35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40까지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나타낸다. 그러면 자, 30은 포함을 하고요. 35는 포함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왼쪽에는 뭐 한다? 얘가 닫혀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열려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35는 포함이 되지만 40은 포함이 되지 않는 자, 왼쪽엔 닫혀 있고 오른쪽에는 열려 있는 이러한 구간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면 자, 얘를 가지고 우리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예시를 보시면요. 우선은 가장 큰 숫자가 누구냐면 가장 작은 숫자가 누구냐면 25가 되겠고요. 자, 가장 큰 숫자가 누구냐면 70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 값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 나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나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보시면 얘가 25살짜리가 가장 적고요. 그 다음에 얘가 70살이 가장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전체에서요. 구간은 어떻게 되냐? 자, 구간은 우리가 6개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로 나타내 보자. 자, 그럼 6개로 나타내 볼 텐데요. 자, 우리가 범위가 어떻게 돼요? 범위는 70에서 25. 그러니까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거에다가 우리가 범위가 이거니까요. 범위에다가 우리가 계급의 개수로 6개로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면 얘가 얼마가 된다? 7.5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자, 계급의 구간이 나온다. 자, 계급 구간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계급 구간은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오게 되면 뭐 한다고 했죠? 얘는 반올림 한다고 했죠. 자, 반올림해서 계급 구간은 얼마다? 8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계급 구간을 나타내는 방법을 보시면요. 어떻게 나타낸다? 25에서 여기다 8을 더한 얼마? 30. 25에서 8을 더한 얼마? 얘가 33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25는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33은 포함이 되지 않는 이러한 구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얘는 포함하고 얘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도 어떻게 돼요? 얘가 33은 포함이 되면서 어디? 얘가 8에 더한 41까지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각각의 계급 구간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구간을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자, 구간을 정리하게 되면, 자, 방금 전에 했던 것을 한번 볼게요. 자, 정리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그쵸? 얘가 25부터 얘가 33까지 쭉 이렇게 구간을 6개 구간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쵸? 그랬더니 개수가 몇 개다? 얘가 5개 나왔고요. 자, 이 녀석이 14개, 이 녀석은 13개, 이 녀석 9개, 7개, 2개가 나왔다. 그러면, 자, 이거 발생도수입니다. 알겠죠? 발생도수 이렇게 보았고요. 얘를 상대도수다. 상대도수의 히스토그램을 나타내야 되니까 상대도수를 나타내면 얘는 0.1이 되겠고 얘는 0.28, 얘는 0.26, 0.18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퍼센트로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냈으니까요. 각각의 계급 구간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 녀석을요.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상대도수를 이렇게 막대형으로 나타냈다. 그래서 이거를 상대도수 히스토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도수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해석을 해보자. 자, 방금 전에 배웠죠? 이러한 이제 도표가 있으면요. 이 녀석은 이렇게 쏠려 있습니다. 그렇죠? 봉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왼쪽에 있다. 자, 왼쪽에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왼쪽에 봉우리가 있고요. 그리고 꼬리가 어디 쪽으로? 오른쪽에 있죠. 그러면 이 녀석은 뭐다? 오른쪽으로. 자, 꼬리가 긴 뭐다 얘가? 오른쪽 꼬리가 긴 단봉이다. 알겠죠? 단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상점인 거 생뚱맞은 녀석은 있다 없다? 없네요. 그렇죠? 아주 멀리 떨어진 녀석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없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41살보다 더 젊은 여성은 누가 있니?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요. 얼마가 있다? 여기다가 14에다가 플러스 5로 해서요. 전체 도수가 50이죠. 그래서 얘는 0.38이다. 이런 이제 상대 도수 구할 수 있고요. 자, 밑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히스토그램을 보게 되면요. 얘네를 두 개를 적절하게 더한다던가 아니면 이러한 이제 경향성을 봄으로써 얘가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지 정도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상대수 히스토그램까지 얘기했으니까 오늘에 대한 얘기는 이제 쭉 다 했는데요. 자, 오늘 얘기한 게 뭐가 있어요? 우선은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변수는 어떻게 나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변수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도표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질적인 거와 양적인 거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보았고요. 그리고 질적인 것은 주로 이제 우리가 보기 좋게 그러니까 막대나 아니면 원도표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범주화시켜서. 그리고 이제 양적인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대수 히스토그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우리가 표현하야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경향성을 알아본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것을 잠깐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우선은 타입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변수에 대한 타입은 뭐가 있다? 자, 변수에 대한 타입은 뭐가 있냐면 우선은 변수 측정하게 되면은 전체 데이터를 측정했다. 자, 머리 색깔을 모두 한국에 있는 머리 색깔을 다 측정했다. 이거 뭐라고 한다? 모집단이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 모집단 중에서 중학생만 우리가 측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다? 표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변수는 얘가 1변량, 2변량, 다변량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러한 이제 변수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뭐로 나뉠 수 있냐면 질적인 거와 양적인 거로 나뉜데 자, 양적인 것은 이산형이다. 그래서 유한한 걸 말하고요. 그리고 얘는 계속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속형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연속형이다. 그래서 무한한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데이터화 시킬 때 뭐라고 한다? 우리가 막대로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이 녀석은 막대 도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원으로 나타내게 되면 원도표가 되겠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러한 이제 도표를 나타내는 방법이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 선으로 나타내면 이제 차트로 나타낼 수 있고요. 선 차트로 나타낼 수 있고 아니면 점으로 이렇게 나타낸다 그러면 이렇게 점 도표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줄기 입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수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 오른쪽을 소유했다, 왼쪽을 소유했다 아니면 가운데 봉우리가 있다, 대칭형이다 아니면 봉우리가 두 개 있다 라는 거 등등 그리고 여기 포함이 되지 않는 아주 큰 값이나 적은 값이 있다 라는 거를 우리가 한눈에 해석하기 쉽게 여러분들 이렇게 도표로 나타내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1강에 대한 내용은 그리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연수 문제인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 풀어본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